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비교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범죄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좀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주제 참 가슴 아프고 좀 화나는 주제이긴 한데요. 친족 성폭력 문제죠. 네네. 최근에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아버지에게 법원에서 13년형,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네. 강제추행도 하고 이제 불법 촬영도 했는 사건인데요. 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 딸이 성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내가 성병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아서 치료해 주겠다라는 말,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게 통해서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친딸을 성폭행했는 사건입니다. 네. 이 1심에서 징역 13년형, 2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에 따르면 뭐 중형이다. 늘 이렇게 기사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미성년자 성폭행 같은 경우, 특히 아버지처럼 보호자가 할 경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가 이게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네네. 결국 물리쳤지만 종신형 내리고 있고요. 네네. 영국도 이 정도면 거의 종신형이고 네네. 이 13년형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친딸에 대한 성폭행, 즉 가족 간의 네. 성폭행 있으면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도 사실상 뭐 유경의 상한이 30년,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는데 친딸을 이렇게 성폭행을 했는데 13년형을 줬다는 것은 사실상 참 형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13년을 구형하게 이제 확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성폭행 안 했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결국 성적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음성 파일이 스모킹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13년을 선고받는 유력한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탄원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해가왔는데요. 네. 사실 본 사건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의 신고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고립감과 그다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이런 어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2심 판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족 간의 성폭행의 특징상 피해자가 주변 가족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진실된 사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본 사건에 있어서 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일어난 친족 성폭력이 그렇고요.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김보은, 김진관 사건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가 민법을 공부하다가 형법으로 바꾸게 된 계기였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한참 사실을 이제 준비를 하고 2차 발표를 기다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 1992년에 충청북도에서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이제 성폭행을 하는데 만 9세부터 20대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폭행을 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성폭행을 당하던 딸 김보은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네네. 그리고 남자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뭐 잊어줘 뭐 이렇게 하는데 김진관 씨가 그렇지 않게 했잖아요. 함께 분노하고 이건 나와 함께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이러면서 김영호 아버지를 찾아가서 과거를 뭐 묻지 않고 우리 둘이 사귀게 해주세요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김진관하고 김보은 양이 사실상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 모아서 강도 사건 형태의 이제 범죄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992년 이제 1월 17일 날이었죠. 다급하게 네.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강도 사건이 왔고 사건의 이제 발단이죠. 예, 발단이 90년 왔고 1월 17일. 예.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이제 진짜 그 주인인 듯한 그 아버지가 이제 속옷 차림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네. 그 주변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 아하. 그 피해자인 김보은 양이 굉장히 담담하게 있는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뭔가 좀 이상하다. 네네네. 강도 사건 현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조금 전환이 되죠. 네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세 가지 주시죠. 정도가 있었는데 예. 원래 강도가 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반항을 해야 돼. 네. 아버지, 그러니까 네. 의붓 아버지가 반항을 했어야 되는데 반항한 점이 전혀 없었다는 점. 강도라면 당연히 반항하고 격투하고 그렇죠. 흔적, 방어흔이 있어야 될 되는데, 텐데. 예.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의붓 아버지를 죽이려는 목적이 오히려 더 강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버지를 확실하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분노적인 어떤 과다 이제 자상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 강도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는 거죠.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오버킬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강도라면 뭐 반항을 제지하고 또는 신고 못하게 할 정도의 목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공격 네. 한두 개 정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공격이 그렇죠. 행해졌다. 예. 그래서 경찰이 자세하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린 9살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해왔던 건데 왜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뭐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주장들이 막 주장들이 제기됐죠. 많았죠. 예. 예.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정사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의붓 아버지가 사실상 검찰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검사는 아니었고 이제 총무과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청에 있는 그 예규를 보면 법무부 소속 직원의 범죄는 그 검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지 경찰이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한번 네.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냥 그 의붓 아버지를 보고 그냥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신고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친족 간의 성폭행이 가장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네. 그 어머니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분명히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는 점. 즉 김보은 양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4920님, 네?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당시 제가 경찰관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막 음주운전하고 파출소에서 와서 순경 때리고 그래도 네네. 경찰은 수사를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김보은 양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였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죠. 사실 이게 제 석사 논문에도 나와 있고 아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킬 때 모의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형법 21조에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범죄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는가 하면 의붓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김보은 양을 성폭행하려고 다가서는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됐을 건데 네. 의붓 아버지가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현재성이 부정된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네. 그 당시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어떤 변호인 시민단체에서 야 이걸 정당방위 인정 안 하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우리 대법원에서는 현재성을 인정하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현재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 도대체 현재성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없다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네.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라는 어떤 삼중 부정을 써서 가까스로 현재성을 인정하지만 결국 상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하. 정당방위를 부정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9살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뭐 그루밍부터 시작했을 예, 테고요. 성폭행, 또 가스라이팅 예, 예. 이러면서 인지의 혼란도 왜곡, 당연하죠. 뭐 지배 통제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학생까지 갔고 이제 그래도 그거 뭐 묻지 않을 테니 제발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제발, 예. 잘 살 수 있게만 해주 나를 놔주세요 하는데 그것도 안 놔주고 붙들고 있는 상태. 그걸 지속적인 어떤 가해의 현재성. 지속성. 예, 지속성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문제는요. 5911님이 문자를 바로 지금 주셨는데 혹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저는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법원에 있는 판사님이 이 현재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는 참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정당 방위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에도 긴급 피난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긴급 피난은 현재의 위난은 분명히 다우어 개파라는 독일어의 단어를 안 쓴다 할지라도 분명히 현재성의 어떤 그 영역은 길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안 되면 긴급 피난이라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지역의 권력자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검찰청의 간부였고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될 텐데 다른 좀 반대적인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었잖아요. 아니 대학생이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을 나이고 다 알고 있고 그냥 도망가면 되지. 네네. 남자친구랑 같이 도망가지 왜 가서 허락받으려고 하고 그랬느냐. 그리고 왜 살인을 했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에서 이제 뭐 저희들 많은 그 논의들 중에 하나가 비틀스 우먼스 신드롬 이래서 매 맞는 여성의 증후군. 혹시 시청자들한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인디안 서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인디안 서머에 보면 그 주인공인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의체증으로 어떤 그 시달림을 당하고 남편이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 그냥 그 여성 주인공이 나와버려요. 나와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씬이 나오는가 하면 저도 그 씬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고속버스 정류장에 와서 이제 표를 사려고 하는데 그 안내원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 모든 사회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어머니도 도움을 못 주고 경찰에 요청해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경찰도 도움을 못 주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매 맞는 여성 증후군 그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어떤 이론적인 걸 다 떠나서 사실 김보은 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보다 떠나기 힘든 그러니까 그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배력은 뭐 전국에 다 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겠고요. 그래서 결국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도 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한켠이 좀 아파오는데 1심에서는 김진관이라는 남자친구에는 징역 7년, 그다음에 김보은 양한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뭐 2심에서는 결국 김진관은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보은 양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아마 이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아마 특별사면을 통해서 김보은 양은 특별사면 받았고 김진관은 형기 2분의 1까지 살고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들의 마음속에도 큰 짐으로 남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문제, 특히 친족 성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94년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 그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얘기했는데 94년 1월 5일 날 이제 이 사건을 기화로 과연 친족 간의 성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 이걸 그냥 수면 밑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해 94년 4월부터 시행돼서 결국 친족 간의 고소가 없어도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형량도 강화가 되고요. 아동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상향되는 첫 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친부의 딸 성폭력 사건부터 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전반적인 어떤 변화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죠. 어떻게 보면 92년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되어서 사실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 이게 추행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20대, 30대가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독립됐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았구나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다 도가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세 미만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앴는데 여전히 이 성폭력 범죄, 특히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외의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김보은, 김진관 사건 때도 9살 첫 그 성폭행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제도적 보완이 지금처럼 되어 있었다면 신고라도 하거나 또는 인근에서 신고 의무자들, 교육자들이라든지 뭐 의료 당사자들이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식의 변화는 많이 일어났는데 네. 뭐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럼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분명히 디지털 그 소통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청원 게시판에도 한번 올라왔거든요. 아하. 12세부터 네.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가 예. 그 청원 게시판에 올렸을 때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지만 그럼 도대체 엄중한 처벌이 뭐냐? 네. 그러니까 적어도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는 최저 형량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최저 형량이 뭐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최저 형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던 말은 아버지가 종신형을 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다시 나한테 와서 복수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피해자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가족이라는 거는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가족이 보호를 저버린다면 분명히 아버지의 권한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즉 친권의 박탈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박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박탈을 통해서 그 피해자에게 사실 미국의 정인 프로그램과 유사할 정도의 예. 이름과 그 삶의 터전을 다 바꾸어 줄 수 있는 게 아하.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네. 재벌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어머니하고 그 피해자 아이하고 같은 장소에 안 뒀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게 끝까지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굉장히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거나 예. 아이에게 어떤 처벌 본원의 의사의 맞아요. 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수사 때부터 그 재판하는 그 마지막 순간 네. 유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좀 절대적인 격리,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든지 또는 경찰의 아동성폭력 진술 전문 조사관들은 그 메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맞습니다. 예, 예. 진술 받는데 혹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지금 승지현 의원님의 지적 꼭 좀 잘 듣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연님, 이 사건에서 여론도 마녀 사냥을 굉장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좀 아픈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이영애님, 사연 듣고 갑자기 분노가 치미네요. 네, 4921님, 오늘은 진짜 화나는 이야기네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 5902님, 지난주에 이어 또 약자, 아동, 미성년자가 범죄의 대상이네요. 92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9833님, 사건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화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불려야 하고요. 사건 초기에 피해자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여러 사건에서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사건 할 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지만 어떻게 좀 네. 네이밍을 좀 바꾸었으면 올 때 그냥 김양이라고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김용호 사건으로 해야죠. 예, 네, 차라리 김양 가해자 그렇죠. 이름으로. 그 의붓 아버지 사건 그 이름을 밝히는 저는 분명히 그게 더 그러니까요. 낫다고 최근엔 또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이름 안 부르고요. 가해자 이름으로 조두순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사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